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지요. 예. 저기 제 아내 되시는 분 맞지요? 예. 이 방송 나갑니다. 예.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1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vig념. 바로 독립군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에 부르시는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다.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우리 몸의 자유 종일 때까지 싸우러 나가. 오늘 했습니다. 아니 오늘 1절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음향 감독님이 부재 중이시다 보니까 조수께서 오늘 좀 작동이 좀 시원찮습니다. 예, 음향 감독님께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면 3일 독립만 그날을 기념하고 또 성주에서 작지만은 그날을 또 기념할 것이고 또 저희 성주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에서도 다음 주 3월 1일 금요일날 그날을 기억하는 기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년설이라고 아시죠? 예. 한국 가요계를 빛내신 인물 중에 한 분이시며 그리고 고향이 성주고 성주를 자랑하는 위대한 음악가시죠. 하지만 그분이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했다는 이유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을 빛낸 이런 위대한 음악가를 기념하는 백년설 가요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몇 차례 시도 했었는데 번번이 그 시도가 좌절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비록 그분이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했던 이력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친일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몇 있냐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친일 인명사전에 이미 이름이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독립운동 100주년 맞이한 올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한번 공론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이 부역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 친일 활동했던 것이 면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 꺾고 더러봐서 가산을 탕진하고 처자식을 멀리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수십만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백년설 가요제를 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지역의 주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분이 위대한 작곡가라서 지역에서 대접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친일 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 친일 활동조차도 친일 행적에 기록이 되었다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끼리 이런 얘기들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수십만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성주에서 열심히 싸우셨던 김창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그분들을 뵐 때 면목이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과 좀 더 깊이 있는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좀 덮였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의 김충원 위원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한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세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중요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었더만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집회가 3월 1일 날 금요 집회인데, 3월 1일 되기 전에 다음 주에 이 두 가지가 다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열려지고 있죠.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정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정세 이야기는 안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데, 27일 날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온갖 그 왜곡된 말들과 거짓 또는 과격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대강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대중들이 환호를 하면요, 내공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점점 과격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대중들이 흥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발언해놓고는 책임을 못 져요, 정치인들이.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되든 자유한국당에 누가 되든 점점점 쪼그러들어 가고 있다, 당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을 할락하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저는 좀비 부대. 도올 김용욱 선생이 그랬어요. 냉전 태극기 부대는 아니다. 태극기를 역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은 냉전 시대에 그 냉전을 아직도 이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비라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시체가 일어나서 전염을 시키는 게 좀비예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욱 선생이 냉전은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리내려고 한다 이래갖고 태극기 부대가 이거 좀비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좀비들이 8,000명이 지금 진출을 해서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비들이 지지하는 K 후보가 15%에서 20% 이상 얻어버리면은 이 당은 진짜 막 헤매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돼도. 그래서 점점점 당세가 쪼그러들고 있고,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발언하다 보면 국민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 날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발언의 끝으로
황교안이 아니고 양성태, 이명박, 김기춘이가 감옥에서 돌연사 할 가능성이 있고 탈모 증세도 있고 뭐 이래서 보석 신청을 했다 하는데 탈모 증세는 교도소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바깥에 나와서도 있습니다. 돌연사는 교도소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돌연사 할 수 있어요.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만 하면은 결국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권력 무상 이야기 듣고 건불 뭐 10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끝나면은 이게 무상한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가졌을 때 칼자루를 휘두른다면은 나이 들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늙어서 고생이고 욕 얻어먹는 거죠. 저는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게 작은 권력, 군의원 권력도 권력이에요. 모든 권력,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만이 나이 들어서 존경을 받지, 그 권력을 휘둘러서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국민들을 괴롭혔다면은, 자기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면은 늙어서 지탄을 받고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수인들이 말년에 참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나왔는데, 설명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는 미스터 주부 퀴즈왕인데요. 이 한석규라는 주인공이 부인이 돈을 벌어요. 근데 한석규는 집에서 이제 애 키우고 살림을 사는 거죠. 근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데 퀴즈에, 주부 퀴즈에 나가요. TV에서 방송하는. 나가서 계속 이기는 거죠.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이 양반이 주부냐 아니냐로 논쟁이 벌어져요. 주부냐 아니냐로. 근데 성은 남성이니까 우리 고정관념상 남성은 주부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부로 인정이 돼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런 영화입니다. 옆에 이제 미녀는 괴로워 이러는데요. 다 영화는 보셨을 거고, 미인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왔다는 거죠. 변해왔다는 거죠. 이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또 봤는데, 어제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미숙이라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저하고 또 문맥이 학자예요.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설 임꺽정을 쓰는 벽초 홍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홍명이라는 분이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13살에. 근데 15살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15살 돼서 또 장가를 갔어요. 그 또 애를 낳았어요. 그 홍명이라는 분이 30에 할아버지가 된 거죠. 30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30대도 장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지금 결혼 연령이 32살이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 주장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는 목숨 걸고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울 때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결혼하고, 다 결혼하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의 촉동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수도 있지만 중매 결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을 빨리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결혼하려면요, 돈 있어야 돼. 집 있어야 돼. 그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양반 이야기가 멜로드라마에 나오는데, 이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여성들은 다 힘들게 살고 어렵고 이러는데 딱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과장급 정도가 나타나도 됐대요. 근데 요즘은 본부장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결혼하지 않는 총각들이 본부장급이 되려면 재벌 2세라는 거지. 그 모든 멜로 드라마가 그렇게 갔을 때 그걸 보는 여성들이나 국민들은, 멜로드라마는 여성들이 많이 보잖아요. 국민들은 뭐냐 하면은 전부 본부장급 남자를 원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남자가 한국에 몇 명 되냐고. 그쵸? 그러면서 결혼 연령이 나중에 40 이렇게 넘어가면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고미숙이라는 여성이 TV에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돼. 지인 다 빠져가지고 애를 놓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요,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없고 집에 오면 부드러지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나 켜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세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짝짓기라는 것은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무슨 아파트, 집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서 또 이렇게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해도 조건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랑도 죽는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안 할 수도 있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헤어지자 했냐? 그럼 헤어지자 캔 사람은 내가 먼저 헤어졌다 하면 나는 안 괴롭고 차인 사람만 괴롭냐? 헤어지자 캔 사람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죠. 사랑의 종말은 이렇게 겨울처럼 온다는 거죠. 봄에 따뜻하게 꽃폈다가 여름에 불탔다가 가을에 식어가지고 겨울에 종말이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처음에는 사랑이 싹트가 결혼했다 뜨겁게 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오래 같이 살면 좀 지겨워 식다가 죽으면 끝이요. 남자가 먼저 죽든 여자가 먼저. 그러니까 사랑도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도 그렇고. 그래서 이그런 것이 사랑이라면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젊었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없으면은 같이 돈 벌어서 같이 협력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도 되는데 왜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지 결혼하냐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선진국에서 공부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이 옳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넘겨주세요. 고정관념의 변화입니다. 시리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인데요. 98년도, 2000년도, 2005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각기 다른 시기죠. 시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남과 북의 북한의 위원장과 남한의 대통령이 공동으로 뭔가 평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북한의 강경파 냉전시대의 강경파들이 두 정상이 축구 구경할 때 폭발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걸 막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의 시작은 지금 남북 정상이 한락하는데 반대 세력에 부닥쳐서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게 1998년도예요.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공동경비구역은 뭐냐면요. 2000년도에 나왔는데요. 공동경비구역 JSA 지금은 이제 다 지뢰 제거하고 이래 됐잖아요. 그때 남한 북한 군인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만나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같은 동포다. 이런 정을 나누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정을 다룬 거죠. 약간 진화를 한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은요. 6.25 전쟁 때 한 마을에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오고 국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와요. 근데 미군이 그 마을이 워낙 외진되니까 무슨 기지가 있는 줄 알고 비행기로 폭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군과 인민군과 국군이 힘을 합쳐서 미군 폭격하는 비행기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이렇게 상당히 관점이 진화되는 거죠. 지금쯤 영화가 이렇게 남북 문제 영화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북한 인민군이라 안 했잖아요. 괴뢰군은 머리에 뿔 달리고 입에 피 흘리는 줄 아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그래서 남북 교류가 중요한 게 가야지 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지 알고 만나봐야지 알아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 이 반공 멸공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사실을 모르는 채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남북 대화, 교류, 평화 이런 게 물 건너 간다는 거죠. 그 고정관념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친일 했는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 하면은, 영화에서도 밀정인강 어디 나왔는데 보면은 독립이나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36년간 지배를 당하니까. 한 20년 지배 당해봐요. 20년을 지배, 태어나서 1910년도 태어나면 한 20년 지배 당하면 20살까지 일제 치하에서 공부를 해요. 아, 이제 우리는 이래 살아야, 평생 이래 살아야 된다. 이게 독립이나 해방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친일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 이래서 친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통일될 줄 몰랐다, 평화가 올 줄 몰랐다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 그게 나경원이 같은 나예요.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 발빠르는 남북 통일이고 평화고 한반도의 평화고 이런 거를 지향점을 알아야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가는데, 그죠? 근데 머릿속에 통일은 안 될 것이다, 평화는 안 온다. 그럼 냉전 시대에 계속 주장을 하고는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너 그때 나쁜 짓만 하지 않게 통일될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줄래요? 계속해요.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것이냐, 이렇게 발명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짝에 있는 거는 책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고 볼 때나 앉아서 이렇게 볼 때 양쪽에 들고 봐야 되잖아요. 자꾸 접혀서. 그래서 한 손으로 저렇게 깨서 보는 게, 이게 불편하다. 책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게 불편하다는 순간 저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작품이에요. 여기는 보면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나무가 원래 절에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경치가 뒤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중간에 뒤에 그림이 오도록 그려버린 거죠. 그럼 나무가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고정관념을 깬 아이디어다. 뒤에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이 고정관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면서 그것을 우리가 혁신하는가,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이게 1시간 반 강의인데 자꾸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때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던 적이 있었던 김충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고정관념에 늘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내인데 너무 못해. 아이고, 저 집 내 친구 집 사람은 안 저렇던데. 아이고, 우리 집 아줌마는 안 그렇던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누라가 최고죠. 그거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에도 또 고정관념이 있죠. 싸다 하는 것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소리만 지르고 싸우기만 하고 맨날 반대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우리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술 한잔하고 이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지난 선거 때죠. 예. 제가 TV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리 크다 하더니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리 안 크던데. 예. 저도 막상 만나 보면은 머리 짜들 안 큽니다. 주변에서 하도 머리 크다 하니까 큰 거죠. 크게 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행여 내가 좀 틀린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나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좀 다가가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간다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은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초대 대한민국 여성농민회 회장이시죠. 예, 윤무선 회장님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강태 사회자께서 초대 여성농민회 회장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여성농민회 회장들 중에서 비교적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초대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전국여성민회 총연합의 초대 회장은 소속리 계시는 임순분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소속리 계신 그 후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하셨고 무안에 계시는 이종옥이라는 분이 초대 회장님이셨고, 예, 그 후에 이제 임순분 회장님이 2대 회장님이었고 경북여농의 초대 회장을 임순분 회장님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10기, 11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원래 제가 잠깐 하여튼 이래저래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기를 좋아하거나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좀 굉장히 말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참 좀 늘 걱정이 되고 좀 떨리고, 특히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집회를 하고 하면서 어떤 집단적인 학습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수들 앞에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발언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하고 했었는데 그때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감기가 한 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해서 미뤄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생활하면서 3.1절도 다가오고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사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조명되고 하면서 재조명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명예를 회복한다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분들도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또 그렇게 싸우다가 아니면 또 무슨 뭔가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훨씬 더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 열사라고 해가지고 열사 추모제를 6월 10일을 전후해가지고 합동으로 이제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의 열사들도 계시고 또 과거의 순국 선열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 이름이 알려진 분들보다는 이름이 안 알려진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사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운동했던 그 지향과 그 주체가 있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그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은 아,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 뿌리는 어디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는 이 사드 반대 운동 이것의 뿌리가 어디일까? 우리 사회에 한국의 그 모든 운동의 뿌리는 사실은 의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그냥 의병 이렇게만 알고 그냥 있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거는 작년에 했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때문이었는데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그 드라마가 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영상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거기 한 말의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아주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일각에서는 고증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걸 떠나서 드라마는 드라마로 그냥 보자. 저도 뭐 사실 딱 내용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나름대로 그거 참 일단은 하여튼 그 주인공 젊은 여성에다가 영상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그거 막 재방송으로 막 챙겨가면서 봤거든요. 저는 다 못 본 건 막 재방송 보면서 이러고 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의병 사진이 나오면서 그게 굉장히 하여튼 그 SNS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막 히트를 쳤었죠. 네, 우리나라 의병은 이제 두 갈래로 나누는데 두 갈래가 아니라 1차, 2차 내지는 뭐 이제 구한말 그 조선시대 의병하고 항일구국 그 의병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의병의 출현은 임진왜란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곽재우 장군 들어보셨죠? 곽재우 장군, 예, 경남 의령의 분이신데 이제 왜군이 들어와서 이제 왜군이 싹 휩쓸고 갈 한양으로 진격을 했을 때 선조가 지배 계층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한 일이 명나라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힘은 뭐 싸워보고 뭐 이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내빼고서는 이제 명나라에다 요청을 하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명나라 군대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사작전권이 그때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때 이미 처음으로 군사작전권이 외국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명나라가 그때 임진왜란 때 군사작전권을 얘기를 해요. 그냥 줘버려요. 군사작전권을. 그 4대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배층들은 그냥 내줬던 거죠. 군대에 대한 그 지휘 통제권을. 근데 이제 그 곽재우 장군은 자기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양반으로 이제 가솔들이 있었는데 그 왜군들이 남강이 흐르잖아요. 의령 진주 이쪽으로. 그 남강을 이용해서 군량미라든가 물자를 이동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솔들이 10명 노비들이라든가 이런 가솔들로다가 처음으로 의병을 꾸립니다. 의병을 꾸려서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군은 왜군들은 뭐 그냥 수도 없이 있고 조총이라는 아주 그때 나름대로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했는데 조총이 50m밖에 안 나가요. 쏘면은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활은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한 100m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m 까지 근접을 안 하고 그 밖에서 50m 밖에서 70보
밖에서 활을 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게릴라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본군들과 맞서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병기 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영화가 있죠. 최종병기 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예, 하여튼, 우리 전통 무기를 가지고 그 조총을 가진 일본군들, 왜군들을 물리치는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또 유명한 정말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명량 해전 같은 그런 해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율 장군이라든가. 근데 이런 분들이 싸울 때는 늘 그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해줘요. 같이 싸우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작전권이 없으니까 명나라의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은 그걸 거부해요. 그 지휘를, 명나라의 지휘권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으로 그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주대첩으로 유명했던 권율 장군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징계를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다가 이제 조선 말에 와가지고 이쪽 후기에 그 굉장히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심지어는 이제 군포라고 하는 그 새를 먹일 때 뭐 없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도 막 세금을 매기거나 군포를 매기거나 아니면 뭐 좀 배만 불러도 그냥 갖다가 하고 개한테도 그걸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엄청나게 그 탐관오리들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그 많은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진주 밀란. 진주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3만 명이 결집을 했다 그래요, 진주에서. 그래서 그런 밀란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제 갑오농민 전쟁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그러니까 동학농민군도 결국은 뿌리는 의병입니다. 다 의병이 발전해서 그렇게 그때 이제 워낙 삼정의 문란과 부정부패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병의 뿌리가 있으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폭발한 거죠. 그래서 1차, 2차 벌기가 전봉준 장군의 지휘로 되고 일어나는데 1차 때는 호남에서 완전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지만 2차 때 오금치에서 그냥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하죠. 그렇게 1차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청나라를 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세를 우리 때문에 이제 동학군을 빌미로 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청나라를 외세를 또다시 4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화약을 맺었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멸을 하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청나라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이기죠. 청일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또 바로 러일전쟁이 하면 러시아 이제 하면서 또 일본이 이기고 또 영국하고의 2차 영일동맹을 일본이 맺으면서 일본이 이제 확실하게 조선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이런 거를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을사늑약하게 막 속도를 내서 가죠. 그래서 참 올해 제가 이렇게 작년 올해를 보면서 거꾸로 1905년에 그런 일들이 쫙 벌어져요. 버츠머스 회담, 러일 간에 맺었던 청일전쟁 이후에 또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카스라 테프트, 우리 이 사드 할 때 초기에 얘기 많이 했었죠. 카스라 테프트 미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 인정을 받은 게 1905년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아직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제의 잔재들을 극복을 못해서 제가 지난번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고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우리가 정말 일제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더라면은, 통일이 됐다면은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아주 그런 국제적인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이 팍 들어가는데, 그게 1905년이었거든요. 올해 거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하는, 올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2차 북미 간의 협상이 있게 되면 북미 간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많은 나라들 간에 아주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진짜 1905년에 일어났던 일들 정말 거꾸로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축착 밀고 가니까 의병들의 그 저항이 그 무렵을 배경으로 했었어. 미스터 선샤인은 일본이 그런 그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병들이 막 투쟁을 전국에서 벌이게 되니까 일본이 완전히 초토화 작전으로 들어가요. 의병들을 초토화하려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떤 투쟁을 하려면은 백성들이 함께 해줘야 이기고 그런 싸움이 사실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의병들과 그 백성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일본이 이제 하면서 조금만 같이 협력했다 그러면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후에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똑같이 또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역시 끊어내는 것들은 반복되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이 막 급속하게 흩어지면서 약해지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가죠.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다시 이제 또 무장투쟁을 하고, 아까 독립군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는데요. 그 이제 독립군들의 어떤 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만주에서 막 벌어지게 돼요. 1920년대 이때까지인데, 제가 참 옛날에 궁금했던 게, 그렇게 독립군들이 열심히, 저도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 이 노래 좋아하고 불렀는데, 근데 이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 독립군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언제부턴가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독립군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항을 구구 의병투쟁을 만주에서 막 고생하면서 싸웠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 20년 전쯤에 소설 아리랑을 보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그 장편이라 좀 길지만은 10권이에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주에서 우린 이제 소위 말하는 간도로 조선반도에서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건너가죠, 만주에. 근데 거기서조차도 그 백성들을 다시 무슨 통의분이, 참의분이 해가지고 막 뭘 만들어서 또 세금을 걷어가고 거기서 막 수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만주에 간 우리나라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보위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싸움은 힘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게 되면서 그 독립군의 어떤 무장투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제 의병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 후에도 이제 그것이 또 그 일제를 거치면서 국내에 남아있던 어떤 의병 세력들은 뭐 소작인 조합을 만들어서 소작쟁이를 한다거나 또는 뭐 농민 조합을 만든다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것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 일제 말기 와서 아까 변절하고 뭐 정말 해방될 줄 몰랐다. 일제가 항복할 줄 정말 몰랐다. 그래서 변절해서 나는 일제에 부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앞장서서 똑똑한 놈은 다 사람들 다 갖다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동안 이런 운동들이 정말 싹 다 거의 사라지게 되죠. 말도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해서 죽어간 그렇게 그냥 때로 죽어가서 정말 제주에 가시면 백조 일손지묘라는 데 있죠. 가보셨어요? 예, 4.3 기행하다 보면 그런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북에도 뭐 성주에도 그렇게 해서 뭐 이유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엄청나게 많고 또 뭐 경산 가까운데 경상도에 코발트강 같은 데 가면은 수직갱으로 된데 정말 막 수천 명을 거기서 퍼뜨려 해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쓸어놓은 거예요. 뭐 총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갖다 그냥 부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엇을 이 시기에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역사가 어땠는지를 알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든 운동들은 우리의 뿌리는 의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투쟁을 하시면서 틈틈이 좀 역사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듣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배울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윤문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고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한반도를 밟고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들은 일제에게 그 당시 왜군에게 굉장히 많은 억압과 핍박과 피해를 당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좀 전에 윤문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죠.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계속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앞으로 향후 30에서 길게는 50년 후에는 일본은 망할지도 모른다. 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일본은 다시 또 대륙 침탈의 야욕을 펼치려고 하지 않을까. 일본이라는 나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끝까지 우리 민족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한반도가 강한 한반도가 되어서 일본이 침탈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이 한반도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분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비록 저도 일본 부속이 들어있는 전화기를 쓰고 있지만 예. 절대 일본은 그냥 가만히 용서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순서는 예. 김명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작은 거인이시죠? 예. 김명님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래하겠습니다. 류시화 님이 시를 쓰시고 안치환 님이 곡을 붙이고 노래하신 소금 인형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채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 소금연처럼 당신의 피를 앓기 위해 당신의 빗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도 없이 당신의 빗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도 없이 녹아버렸네.
네, 오늘 정말 한 곡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다음에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한 곡밖에 준비하신 김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곡 하셔도 대단한 열창을 하셨죠, 그죠? 예, 간만에 열창하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그분의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씨 아시죠? 예, 조이팔 씨 아시죠? 근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기꾼이 계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깜빡아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빨리 보석으로 좀 내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를 많이 골아서 예, 코를 많이 골면은 잘못하다가는 넘어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 돈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좋은 의료기를 사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민의 혈세 22조를 들여가서 만들어 놓은 보 일부를 파괴하신답니다. 현 정부가 폭파시키죠. 폭파시키는데 비용이 한 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뭐 그대로 보를 도로는 유지하면서 보는 또 없애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총 한 1,7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22조 들여가지고 보를 만들어 놓고 1,700억 들여가지고 또 없앤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유지하고 계속 보수하는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받다고 합니다. 예. 물론 여러가지 찬반도 있겠지만 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녹차라떼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예. 강물이요. 예, 아무쪼록 이 현 정부가 내린 결정 저는 참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를 믿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이런 사기꾼은 두 번 다시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15회차를 마치기 전에 자 이게 뭐냐 내일 무슨 날이지요? 내일은 별동네 공동체 창립 1주년 총회가 있습니다. 자 보이소? 이거 뭐냐?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요것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우리 회원분들께서 마음을 보내주신 그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한 1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트지로 만든 스티커입니다. 각자 여러분들 차량에 붙이셔가지고 우리 별동네 공동체 회원분들의 또 하나 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게 가실 때 한 장씩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현장에서도 배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내일 총회 때 오시면은 요거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거 뭐시고 이거 잠깐 뭐 포장이 많노? 제 개발입니다. 자, 요것은 뭐냐? 텀블러입니다. 저희 이번 총회의 모토는 별동네 공동체는 자연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종이컵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텀블러를 한 200여 개를 준비했습니다. 종이컵 대신에 이 텀블러를 사용하셔가지고 내일 오신 분들 음료나 커피 이런 걸 여기다가 담아 드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실 때 혹시나 집에 머그컵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머그컵을 갖고 오시고 머그컵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은 이 텀블러 하나씩 드릴게요. 색깔이 좀 다 하얗습니다. 하얘가지고 이건 내 거하고 섞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직가 어디서 매직으로 내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 7시 반에 성주 하나로마트 2층입니다. 2층에서 별동네 공동체 창립 1주년 총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일 저 우인희 대표님, 별동네 공동체 우리 공동대표이신 우인희 대표님 내일 오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꼭 참석 부탁드리고 행여 못 오시더라도 회비는 반드시 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고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615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마지막 날 성주 촛불 615회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은 3.1절 100주년 기념 방송으로 기념 집회로 이어갑니다. 그때 다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